네, 복귀하셨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구봉입니다. 비 쫄딱 맞고 왔네요. 오늘 11시에 청와대 앞에서 미셸 스틸 막으러 가셨는데 네. 어떻게 청와대 전달 잘 하셨습니까? 전달 잘했습니다. 전달 잘했는데. 네. 지금 미대사관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미셸 스틸 미대사관에? 오는 날. 오는 날. 아, 괜찮네. 오는 날 잡으러. 그 우리 여성 5인방 다시 출동합니까? 우리 애 셋 계신 엄마는 빼드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바꾸지. 에휴, 남자들. 아이고 진짜. 이렇게 밀어넣기. 아, 자, 드디어 오랜만에 생활경제를 다뤄야 되는데 진짜 구봉이 대표님 없는 동안 정말 많은 이슈들이 산적하게 됐거든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몇 달 만이죠? 지금 한 3개월? 그러니까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진짜. 3개월 정도.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뭐 단일 이슈를 가지고 이슈 분석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복습인가요, 복습? 좀 초심을 초심을 되새기자. 잡자. 초심을 되새기자. 초심을 되새기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관점 네. 그리고 평가 음.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았는데 우리 그 생활경제 방송 처음 할 때 내 손 지금 엄청 탔네 손도. 저랑 있어서 더 유독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야, 나 진짜 탔구나.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막 그 우리 방송 처음 할 때 제가 경제는 정치다. 네. 결국 경제는 정치다라고 말하면서 정치가 관점이 중요하니까 경제도 곧 관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럼요.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네. 이 얘기도 자주 했어요. 이것도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 자주 제가 재인용을 제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현상은 현상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예를 꼭 들잖아요. 무슨 예를 들죠 그때부터? 비가 온다. 오늘 비 오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죠?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쵸. 오케이. 그거죠, 그거. 우산 파는 아들과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넘어가진 않는데.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해 아니, 주세요. 맥락은 맞아요. 예. 비가 온다. 현상이에요. 지금 비 오죠. 네. 의미가 없어요. 이것만 자체로만 그렇죠. 갖고는. 그렇죠. 이게 의미가 생기려면 관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 내리는 비가 좋은 비일 수도 있고 나쁜 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비 나쁜 비예요, 저한테. 기자회견 하는데 내렸잖아요. 그렇죠. 거의 폭우가 쏟아져요. 하지만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단비가 될 수도 좋습니다. 있고. 그렇지. 그리고 아니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서 비 내리는 거 보면 좋죠.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요. 예. 좋죠. 저도 좋아하거든요. 천둥쳐도 좋고. 그렇지. 안 나갈 거니까. 그렇지. 그런 분들 지금 커피숍에 딱 앉아 있는데 우산 다 갖고 왔어. 그렇지. 에어컨 딱 하면서 노트북 펴놓고 일하고 있는데 비가 파파팡 와. 운치 있죠. 끝내주지. 네. 막 커피숍 음악 나오고 그런 좋은 비야.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현상 그 자체만 놓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지금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현상엔 의미가 부여야 된다. 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제로 넘어옵니다. 오케이. 주가가 오른다. 이건 현상이에요. 네. 비가 내린다랑 똑같아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 주가 올라? 왜? 그냥 끝. 그러니까 비가 내려. 비가 내리는데 거기에 내 맥락이 안 더해지면 내 관점이 안 더해지면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잖아요. 이 비를 나쁜 빈지 좋은 빈지에 대해서. 주가도 똑같아요. 주가가 오른다. 관점이 없으면 평가를 할 수가 그렇죠. 없어. 오케이.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의미도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이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기도 하죠. 주가가 오른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주식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더 들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금리가 오른다. 현상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의미가 생겨요. 내가 어느 방에서 어느 관점으로 보게 되느냐. 자, 나는 대출 받은 사람이야. 금리가 오른다. 우울하죠. 우울해. 큰일 났다, 이거. 우울해. 야, 큰일 났네. 이거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서 사업 시작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사업자 대출 받았는데 어떡하지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현금 부자야. 예금 빡 해놓고 막 사는 사람이야. 금리 오른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에요.
현상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른 관점에 따라서 의미가 생기고 그 의미가 생겨야지 평가를 할 수 있다. 네. 자,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 이건 항상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평론을 할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요즘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좀 유튜브 좀 보니까 정치 평론의 질이 진짜 수직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끔찍해. 철학들이 없어. 철학들이. 어쨌든 맞아요. 현상만 얘기하죠 거의.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말을 하는지가 놓고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저 사람 편이네. 또는 저 사람은 약자를 위하지 않네. 아니면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자, 다 돌아가지고 세상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고 내가 세상의 현상의 의미를 느끼고 평가를 하려면 거기에 나의 입장이라는 게 더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A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B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거냐. 이게 정치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관점이 있으면 의미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면 평가를 할 수 있다. 를 가지고 이제 경제로 돌아옵니다. 네. 자,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경제라는 말 줄임말이다. 그렇죠. 뻑하충처럼. 네. 경제는 경세재민이라는 말이 줄어든 거다. 근데 재밌는 게 이 경세재민을 줄여서 경제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경제라는 것은 사실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은 다스릴 경이에요. 다스리다. 세자가 세상세, 제자가 구제하다 할 때 제자예요. 그리고 민자가 백성민,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고난에서 구제한다. 이거는 경제라는 단어가 거의 뭐 철학 개념이네요. 그럼요. 경제라는 그 단어는 의미가 없는 어떤 현상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철학과 방향,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하면 그냥 숫자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데 쓰는 돈, 뭐 그렇죠. 이런 이제 물질적인 걸로 고민하는데 이건 철학적인 개념이 더 가깝네. 그러면요. 경제라는 동양에서는 그래요. 경제라는 말을 중국도 쓰고요, 일본도 씁니다. 경세재민이 줄어든 거예요. 한자어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양 자체는 이 경제를 숫자로만 생각을 파악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그 이코노믹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접했을 때 동양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경세재민이잖아라고 하면서 그걸 따라 붙였고 그걸 다시 지금 시대에서 줄여서 경제가 된 거예요. 네네. 오케이. 자, 어쨌든 다시 말해서 백성의 고통을 제거하는 게 바로 경제라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경제가 뭔지를 다시 재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00반상 있어. 막 상다리 휘어질 것 같아. 거기에 반찬 하나 더 올려주는 거? 이거 경제 아니다. 오케이, 그건 경제 아니에요. 쌀도 떡 떨어져서 쌀이 하나도 없어.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어. 거기에다 한 바가지 쌀 부어주는 거? 그게 경제다. 오케이. 네. 35평 집 살고 있어. 네. 40평으로 늘려줘. 그거 경제 아니잖아요. 그거 경제 아니야. 반지하 곰팡이 핀 집에서 애기들이 바퀴벌레랑 살고 있어. 그 애들 구출해내는 거? 그거 경제예요. 이게 경제예요. 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관점이 명백하게 들어가네요. 네, 경제가 뭘 위해서 경제하는가. 그럼요. 경제적으로라고 말할 때는 관점이 이미 들어가 있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네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해 보자라고 할 때는 이미 이 맥락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이재명 정부 1년 지났단 말이에요. 1년 좀 더 지났죠. 1년 한 5월에 시작했으니까 1년 2개월 됐네.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 1년 경제 정책을 지금 이 경제라는 관점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 곰팡이 핀 곳에서 빼냈냐, 쌀떡 채워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통이라는 거는요, 비단 빈곤의 상태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들, 보통 그쵸. 사람들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워. 매일매일. 솔직히 삶이 고통스럽잖아. 진짜로.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하루에 한 번 생각하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에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 이재명 정부 1년 지났잖아요. 한번 딱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1년 지났어요. 나의 자기로 보세요. 나의 경제적 고통은 제거가 되었나? 를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상한데 뭐 코스피 오르고 상징적으로 막 보도들은 막 이어지고 이재명 정부라면 뭐가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지표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내 옆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 아무 의미가 없는 현상이야. 현상이야.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관점이 생기죠. 네. 나랑 아무 상관없네 저거는. 그러니까. 야 박탈감만 느껴지네. 그리고 나를 봐. 나를 봤을 때 나의 경제적 고통은 과연 이 1년 사이에 덜어졌어?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덜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대로죠 거의. 그대로예요? 저는 사실 크게 격차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 솔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가정이 있나 뭐 주담대를 받았나 뭐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 느끼진 못하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 키우는 집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가정들, 이 일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관점인 거예요, 관점. 그런데 지금 주식 투자 왕창한 부자들은 으아 신났지. 그렇지. 대기업들 신났지. 대기업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들어가지고서 와 고통이 많이 제거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삼성전자 직원들이 있겠지. 성과. 네. 있을 거란 하이닉스 직원들이나. 하이닉스 직원들이나. 그럼 우리를 보자라는 거야. 우리를. 고통을 덜어내줬냐. 저는 고통의 양이 증가했어요. 경제적 고통의 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년 이제 봄에 이사를 또 가야 돼요. 제 전세인데. 그래서 어떡하지? 내년 뭐? 한번 봤어요. 네. 지금 시세를 한번 봤어. 1억 가까이 올랐던데 전세가가. 야, 전세가가? 나 서울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이런 현타가 오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가 이재명 정권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를 그리고 확인하고 아내한테 내가 안 말했어요.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까지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내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고요. 전세값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래. 이런 거 이게 관점이라고. 이게 관점. 경제라는 거는 고통에서 구제하는 거라고. 백성들을 고통이 증가했다고요. 고통이 증가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렇단 말이야. 지금 네. 사람들 다 이래. 우리 가게집 여기 구로역 앞에 그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야 가게 3개가 동시에 망해 나갔네. 난 그래서 재건축하려는 건가 했더니 아니야. 정말 동시에 3개가 망한 거였어. 그러니까 월세를 감당 못 해가지고 폐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야 진짜. 그리고 가다 보면은 우리 집 앞이 대학 구로에 사니까 6411인가 그 노회찬 의원이 탄 그 버스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명한 이유가 구로에서 시작해서 강남 쪽으로 가서 청소 노동자분들 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생각을 하는 거지. 최저임금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 생활 나아졌나? 물가가 임금보다 더 올랐어. 실질 임금이 내려갔어. 네. 실질 임금 내려갔는데 물가는 더 오르고 임대료 올랐지. 살기 힘들어. 이거라는 거.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럼 희망은 보이냐? 힘들어도 돼. 희망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지금 그쵸? 힘들어도. 네. 그럼 견딜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아침을 못 먹었어. 기자회견 갔더니 배고파요 지금. 나 아침 점심을 못 먹어서. 희망이 있잖아. 이거 끝나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아니구나. 또 기자회견 가는구나 우리. 희망이 없네. 아니야. 그거 끝나고 먹을 수 있잖아. 한 3시에서 4시 정도에는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저는 포기했는데 희망을 잡고 사시는군요.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참았다가 먹으면 또 맛있는 거 먹어줘야 되지. 그렇지. 네, 그런 희망들. 김밥으로 때울 수 없다. 어쨌든 이런 희망이라도 있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1년 들어서 경제적 고통이 제거되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 경제적 고통이 제거될까라는 희망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20, 30대가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이거죠. 희망이 보여야 지지를 하지. 근데 지금 상황은 자기는 희망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대부분이 까마득해. 이게 저는 사실 지금 정치 실종의 이유라고 봐요. 정치권이 희망을 보여주질 않아. 네. 아니 국힘당 정권에서도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뭐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뭐 집세 내고 하고 나면 그냥 손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계속 가난해지기만 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그래서 정권 바뀌었어. 문재인 정부도 똑같아. 무슨 희망이 생겨? 정치에서 희망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어떤 정당이든지 지지를 하지. 무당층이 왜 생기는 거야? 무당층이 왜 생기는 거겠어? 여기서 무당층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희망도 안 보여. 그러면은 자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계속 고통스러울 것 같아. 고통이 제거 안 될 것 같아.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으로 사람은 자연히 갖게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서 뭘 생각하냐면은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살을.
이 고통을 끊어내는 방법이 그냥 자살인 거 아니야? 삶의 의미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게 자살의 기제인데 그러면은 꼭 찾아보는 게 이제 우리 까미지 까미 우리 시지푸스 신화 유명한 문장 제가 적어왔어요. 제가 아까 딱 시간에 자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문장입니다. 까미의 그 시지프 신화라고 해서 에세이인데 많이 인용되는 문구입니다. 앞에 그냥 탁 하고 던집니다. 까미가 참으로 진지한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그 밖에 세계가 3차원으로 되어 있는가, 이성의 범주가 9가지인가 12가지인가 하는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런 것은 장난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세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왜 사냐 이 얘기를 갖고 쭉 하는 거란 말이에요. 쭉 하는데 여기서 이 제목이 시지프 신화잖아요. 그 시지프스 신화 그 돌 올리는 거? 돌 올리는 거. 인생이 그거 같다라는 거야. 그냥 계속 올리는 거야. 야, 내가 쿠팡을 갔었지 않습니까? 지지난 선거 떨어지고 나서 네. 집에 돈이 톡 떨어져가지고서 바로 쿠팡 물류센터로 갔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집에. 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가지고서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 5시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서 6시 몇 분에 그 차 타고 물류센터로 가. 그리고 끝나고 집에 와 밥 먹고 잠들어. 일어나. 그렇게 하고 다시 또 가서 또 물류센터 갔다 또 잠들어. 이렇게 살면서 최저임금마다. 야, 내가 이때 이걸 다시 꺼내 읽었다니까요. 내가 이때 이거 다시. 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거가 되는 지금 형국이냐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경제가. 그래서 내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살률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자살률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좀 그래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살률 그래프입니다. 그냥 뭐 숫자를 보실 필요 없고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 상승해요. 자살률 나는 이 가슴 아픈 숫자를 보세요. 97년, 98년. IMF. 네. 아, 그때죠. 아.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지도 않는데 IMF만큼 경제 위기를 겪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자살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83년부터 그 자살률 통계를 우리가 집계했습니다. 그때랑 지금 보면요 자살률이 3배가 증가했어요. 쫙 보면 지금 방금 짚어주신 거 97, 98년 네. IMF 위기 그 위로 밑으로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위로 그냥 고정됐죠. 2009년 1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저렇게까지 급증하네요. 2009년 10년에 그거 있었습니다. 그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 아, 그랬구나. 세계금융위기 예. 있었어요. 근데 저게 올라가고 나서 튀면은 내려와야지 안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안 내려오는 게 이상한 거죠. 고착화됐잖아요. 네. 아니 압도적 세계 1위예요. 압도적 세계 자살률이. 저게 왜 그러냐면은 IMF 때 신자유주의 체제를 우리가 흡수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서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지고요. 그리고 안정감이라는 게 완전히 소거됐어. 사람이라는 게 그냥 부품이야, 부품. 그냥 지금 그것도 그러잖아요. 그 상호펀드 들어가지고서 저 홈플러스 그냥 직원들 날려버리는 거 봐. 그냥 감히 그딴 짓을 하는 체제를 우리가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비슷한 때로부터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인지 경제 성장률 한번 GDP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GDP. 아니 어디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어디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계속 잘 살고 있어. 나라는 1983년에 비해서 GDP가 20배 성장했어요. 20배. 근데 그 사이에 자살률이 3배 증가했어. 그러니까 지난 40년을 요약하면 이래요. 나라는 더 잘 살게 됐어요. 나라는 더 잘 살게 됐어.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요즘으로 그 비유를 하면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어가지고서 막 대기업들이 신나고 하면서 국가 총 생산이 늘어났어.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 근데 국민들은 더 죽어가, 더 불행해져. 그러니까 40년 동안 나라는 더 잘 살게 됐는데 국민은 더 불행해졌다. 이게 지난 40년이다 대한민국에. 근데 80년대에는 적어도 사람들이 가난했는데 많이 가난했죠 그때. 적어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던 시대예요. 저 때는. 그리고 고통을 나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게 깨져버린 게 너무 큰.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살아갈 가치를 못 느꼈을 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고픈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을 때 자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파괴된 거가
산적을 이렇게 쌓였겠죠 계속. 자, 어쨌든 그게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있었던 우리를 희망을 잡고 사는 것들이 다 깨진 거예요. 네. 공동체 부분도 있죠. 그 공동체가 깨지면서 그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회사를 이제 평생 직장이라고 불렀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때 가족이었어 그때는.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어딨어? 왜 지금 월급도 그런 막 게. 덜 받고 막 그랬어요 IMF 때 그죠? 그럼 그런 게 어딨어? 근무기를 했다니까. 근무기를 세상에. 자, 근데 그때는 그래도 야 우리 자식들이 나보다는 잘 살겠거라는 생각이 있어. 네. 적어도 내가 애 대학 보내놓고 하면은 그렇죠.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지금 열린 거예요. 지금 깜깜해.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는 거야 지금. 그 희망의 불씨가 꺼진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났던 희망을 봤던 것 중에 우리가 정치의 희망을 본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요즘에 우리들의 무기력을 내가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갑자기 정치권에 급진적인 경제 정책, 기본소득을 막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리고 억강부약, 대동세상, 신금을 울리죠. 야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나타났어. 희망 걸어보고 싶지. 야 이대로 있으면은 희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걸어보자. 정치는 경제 시장의 룰을 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는 곧 정치다. 한번 풀악셀 밟을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억강부약 한다고 하잖아. 난 강자 아니야. 강자 아니고 부약 약자야. 그래 약자를 위해 준대잖아. 한번 뽑아보자. 대동세장 그렇게 해서 맞춰가지고서 같이 평등하게 살자고 하잖아. 그래 나 그런 세상이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다를 뽑았단 말이야. 네. 뽑았어. 그러니까 대동세상 억강부역이 바로 아까 처음에 말한 경세재민이에요. 오케이 그게 바로 경제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적어도 경제 부분에서는 풀악셀 밟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와서 지금 봅니다. 1년 그렇게 풀악셀 밟았나? 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가 평가의 기준이에요. 왜 못했냐? 억강부약했나? 대동세상을 향해 가나? 를 보자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이재명 정부 1년을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현상을 얘기하지 않고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1년 경제 성적표는 절대로 좋은 성적표를 줄 수가 없다. 네. 라고 우리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이게. 자, 그래서 왜 못했는가, 뭘 못했는가 이런 얘기들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거는 다음 방송에서. 오늘은 관점 정리. 다음엔 가벼운 거 같고. 네, 아주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게 우리 한번 방향은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를 또 경제 문제들을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니야. 총론입니다. 총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정치평론 같은 것들이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철학이 없어. 철학이. 그러니까 방향을 보고 그 방향에 맞게 가는지를 계속 따져야 되는 건데 나침판이 없어 평론들에 보면은. 예. 그럼 지금 다시 보자는 거예요. 뭐 경제 코스피 몇 올랐다. 이번에 왜 환율이 이렇게 됐냐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얘기 해서 뭘 하자는 거냐? 뭘 하자는 건데. 방향을 봐야지. 지금 방향을 맞게 가고 있냐. 그럼 1년 정도 왔어. 항해를 했어. 1년 항해를 했어. 대한민국 호가.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기대했었던 그리고 처음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말했었던 그 경제 방향이 맞나?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만약에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혹시 지금 초심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심 내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면은 경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 잘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방향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외치셨던 것과 억강부약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초심을 좀 다시 다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뭐라고? 되게 인상적인 그 발언이 뭐였냐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었나요? 거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주가 오르는 거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동혁 같은 그냥 이걸 가지고 주식이 오르는 걸 가지고 조롱하듯이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자기도 주식 오르는 걸 기쁘게만 보고 있진 않다. 매우 걱정스러워서 자기는 공약을 거의 달성하기 직전이지만도 자기는 언급을 안 한다. 일부러.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해결 방안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지향과 목표는 일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냐? 저는 그 부분은 꼭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향과 목표를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는 발언에서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유전님이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만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들 1년 새에 안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령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경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회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들과 부닥치는 경제 정책들을 피합니다. 기득권들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파일을 재분배하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나누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 광주 등에 이제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해가지고서 그거를 산업을 육성해서 그 부분의 파일을 나누겠다 이런 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오케이. 근데 지금 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새로운 부가 아니라 기존 부에서 기득권들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을 약자들에게 옮기는 조정들을 안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금 문제죠. 세금 문제. 피하다가 이번 달 말에 이제 뭐 보유세 얘기 한다는 거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건 또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임대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2+2에서 4년마다 이사 다니는데 이거 너무 주거권 기준으로 보면 너무 자주 이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런 것들은 비예산 정책이에요. 비예산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해버려도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정부가 강행하면 그렇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의지만 민주당이랑 의지만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득을 누리고 있는 집단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발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기득 집단의 반발이 예상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발을 빼고 있는 게 지난 1년의 정리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필요하다. 네. 그런 우려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그 방향을 좀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따가 2시 기자회견 라이브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